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순환경제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최전선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앞서고 계신 시스템 리세터 기업들을 모시고 사례와 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저희 센터를 대표해서 조지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현 센터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에는 과거에서부터 풀지 못한 문제를 현재의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지속 가능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여러 난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미 늦은 감도 있지만 제대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지원해 보는 출발점으로서 오늘 토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순환경제, 에너지 분야의 선도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 기업들을 제대로 만나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시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드는 저희 센터 역할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중요한 저희 센터장으로서 약속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정책의 설계, 지원뿐만 아니라 센터 자체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센터가 정책 설계하고 지원하고 기업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뿐 사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시에 자원을 가져와서 어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센터 자체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을 진짜 해봐야지 현장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해봐야지 제대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기후 위기처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이슈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약속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늘 같은 센터에서 하는 포럼, 상시적인 어떤 운영 관련한 것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 나가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사를 하면 음료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저런 우리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안에서도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음식, 먹거리 분야에서 사실 기후위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관행농업이나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후위기의 위기를 이제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음료나 음식 이런 부분에서도 행사할 때 약간 이제 괴롭긴 하겠지만 채식 위주의 어떤 식단을 선택한다든지 그러한 식단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어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배너 만든 것도 100% 재활용이 이제 가능한 타이백 소재의 사회적 기업이 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썼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큰 정책과 지원을 만드는 것을 오늘부터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이제 기업들과 함께 저희 센터도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을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여러 실천하는 기업가 분들의 이야기도 아주 잘 귀담아 듣고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의 포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부 그린 사이클 시작할 텐데요. 순환경제 분야 기업 3곳을 모시고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영화관, 야구장 이런 곳에서 다회용 컵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신 트레이시 버스터즈,
그리고 캐시미어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자투리 없고 부산물 없는 생산부터 지속 가능한 소비까지 공정을 연결하고 계신 KOA, 그리고 커피자루, 호텔 린넨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하고 계신 하이사이클, 이렇게 세 곳의 기업 사례를 듣겠는데요. 세 곳 모두 자사의 사업 모델을 확장하시면서 이 산업과 시장의 시스템까지 바꾸어 나가는 선도적인 기업들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기업의 사례와 고민을 차례로 듣고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을 서울 전역에 곳곳에 도입하고 계신 트래시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님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이렇게 시간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는 트래시버스터즈 곽재원 대표라고 합니다. 축제 행사장 일회용품, 야구장 일회용품, 장례식장 일회용품, 카페 일회용품, 배달음식 일회용품, 심지어 영화관까지도 일회용품. 1년에 1952만 톤의 일회용품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1%는 매립, 방치, 소각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1조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 문제 누군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태국에서 하루가 한 명이서 사용했던 일회용 플라스틱의 양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우리가 보이는 곳에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치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런 기후 환경들을 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매립 시 그리고 생산 시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일단 썩지 않는 것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과 이제 전 세계적인 규제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 세계에서 한 64개국에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정말 세세하게끔 정말 이런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들인데요. 이제 테이크아웃 컵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 포장 배달, 장례식장 그리고 기타 시설 같은 경우들은 일단 계획들만 가지고 있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업계별로 사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사업들을 런칭을 하면서 정말 이제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업계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들은 뭐냐면 이 고객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되게 이제 필수적인 것들로 바뀌면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페트병의 이제 라벨 같은 경우들도 없이 이제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300%가 늘었다든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매출까지 증대가 되기 때문에 기업도 굉장히 빨리 변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1년 요맘때쯤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정말 힙스터의 문화 그리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하는 그런 행위였었는데 지금은 제로 웨이스트가 어찌 보면 그냥 너무나도 흔한 말이 됐던 것처럼 저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1년 사이에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중의 인식 변화들이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로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많은 설문조사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여기는 10명 중에 9명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겠다. 사실 10명 중에 10명이 다들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것들은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저는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제 축제 기획을 조금 오래 했었고요. 저기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이제 매주 행하는 행사에 대한 사진이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정도의 쓰레기가 매일 발생하게 됩니다. 전부 일회용품이었고요. 저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뭐 공공청산의 금지, 뭐 카페 내 금지, 뭐 아리수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제가 속하고 있었던 이 행사라든지 축제 장터는 어떤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축제나 행사장 쪽에 이런 다회용기들을 대여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거다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뚜렷한 정책들이 없고요. 두 번째로 이런 운영 주체 측이 다회용기를 구매하거나 세척하거나 관리할 수 있지가 않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운영 대행 서비스가 있으면 굉장히 그냥 간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중국, 슬로바키아 컵 보증금 제도, 심지어는 스타벅스가 지난달에 이제 매장 내에 있는 일회용 컵들을 전부 다 다회용 컵으로 2025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역계의 흐름이고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일회용 플라스틱이 퇴출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여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축제에서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오는 축제에서 저희 트래시버스터즈의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드렸고,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매년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 5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5개도 사실 F&B에서 이제 원재료로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쓰레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로 웨이스트 축제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이런 실험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보통 축제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음악에 대한 피드백들이라든지 뭐 음식 맛집이라든지 하지만 모든 SNS가 저희 트래시버스터즈의 서비스로 도배가 됐고요. 어떻게 일회용품 없는 페스티벌이 가능해?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피드백들을 받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 1월에 런칭을 하고 1월에 런칭을 하자마자 전국 300군데, 400군데의 예약들이 한 달 만에 다 이루어졌고요.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축제 행사장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영화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팝콘 컵, 콜라 컵은 아예 재활용도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1년에 한 4, 5개 정도의 일회용품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CGV 등촌점에서 콜라컵 대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사이에 정말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정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경기장도 경기당 144경기에 이제 구단별로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정말 일회용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4개의 야구장과 계약을 했지만 지금 이제 관중들이 취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으로 좀 기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수 있는 시장들이 일회용품들이 줄어든 반면에 장례식장, 카페 일회용컵, 저희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배달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의 성장들이 있으면서 그만큼의 성장들은 곧 일회용품들의 발생들을 의미하는데 이 전체가 한 6,3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이 금액이라기보다 이 부분들을 저희 다회용기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서 행사 같은 것들이 다 중단이 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업에서 보통 기업에는 사내 카페라든지 탕비실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많이 사용하시는 곳은 하루에 10,000잔, 뭐 좀 적게 사용하시는 곳들은 500잔.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광화문 KT에 있는 광화문 KT 사옥에서 일단 시범 사업들을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만에 정말 많은 관심들, SBS 뉴스에 2번 나오게 되고요. 런칭 한 달 만에 20개의 대기업에서 문의를 주셔서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15,000개 정도의 일회용 컵 대신 저희 다회용기가 나가서 세척, 수거, 다시 좀 나가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는 15만 개의 일회용품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사내 카페 같은 경우들은 일회용품으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 다회용 컵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층별로 수거함들이 있어서 그냥 일회용품처럼 반납을 하면 저희 트래시버스터즈 수거팀이 매일 수거를 해서 세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카페로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일회용품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버리실 때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버리고, 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평소에 이거 서비스가 이용하기 전에 보통 KT 광화문 같은 경우들은 이런 쓰레기 봉투들이 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일회용품이었는데 한 2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 한 이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ESG 경영에 대한 뭐 붐들도 있긴 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정말 그린워싱이 아닌 정말로 실질적으로 행하는 서비스들을 정말 대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거를 좀 몸소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바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렇게 쓰레기 감축량으로도 바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도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 30개의 기업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내 카페에 대한 일회용품들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금 더 기술, 이제 컵을 조금 떠나서 물류 관리라든지 도난 방지, 그리고 추적에 대한 부분들, RFID랑 지금 NFC 칩이 지금 내장된 컵들을 개발을 하고 다음 달쯤에 나와서 이런 순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반납이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축적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제 10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는 공동 창업자가 4명인데요. 현재 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던 이사님이랑, 그리고 브랜드 컨설턴트를 했던 이사님이랑, 그리고 설치 작가를 했던 이사님, 이렇게 4명이 공동 창업을 해서 현재는 30명의 지금 트래시 버스터즈들이 일회용품 문제들을 줄여나가고 있고, 많은 곳에서 이제 문의들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안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들을 받았고, 근데 하지만 어떻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저희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의 서비스 플로우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누구도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면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컵만 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서 이런 저희의 모델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세척에 대한 효율성들을 찾는 것들이, 공장 하나를 설립하는 것도 한 2~3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부분들,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재질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재질 선택 없이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 정말 그 부분들이 오히려 그린워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들을 사실 조금 더 그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조금 더 문의라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컵 같은 경우들도 좀 표준화가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회용 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도 일단 세척 공장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별로 이제 다회용기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 금융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들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이 생태계 안에서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윤이 창출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조금 더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린이라고 하고 이런 순환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협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최근에 저희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와 함께 사업을 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뭐 저희 둘만이 아니더라도 좀 더 이런 좀 사회적 경제 이런 네트워크들이 좀 더 구성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투입을 해서 좀 더 그런 임팩트를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들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거하시는 인력, 그리고 세척하시는 인력, 그리고 뭐 사업 개발, 뭐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자활센터라든지 노인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세척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 거점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일회용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용품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런 시스템들을 변화시키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희 서비스로 대한민국의 일회용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확산이 되려고 하면 저희 같은 민간 기업에서 이런 레퍼런스들을 보여주고 정부와 이제 단체 쪽에서 이런 부분들로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가 되고 그런 시스템들이 정부 쪽에서 만들어져서 조금 더 빠른 확산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일회용품 문제 해결은 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별거 아닌데? 내가 축제를 가는데 접시를 안 들고 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일회용품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 It's not a big deal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이런 시스템들을 바꾸어서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또 추후에 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이따 토론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사이클 김미경 대표님 모실 텐데요. 아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업사이클링 디자인 분야일 텐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업입니다. 커피 자루와 호텔에서 나오는 린넨 등의 소재를 주로 업사이클링 하시는데요.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자활센터 인력과 협업을 한다든지 대기업들과 이런 소재 수거 처리 시스템을 함께 구축한다든지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런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재 시장 구축과 공간 구축까지도 지금 사업 모델을 확장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순환 경제가 안착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대표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사이클 대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업사이클 분야에서 업사이클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교육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전시 프로젝트 캠페인성 전시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쭉 2013년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소재 사업도 하게 됐지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부터 소재 수거부터 그리고 가공, 생산 그리고 직접 판로까지 다 같이 구축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들 이제 바뀌시고 이 업사이클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창구도 많이 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업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이 소재들, 버려지고 있던 자원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 소재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게 폐기될 것이 아니라 얼만큼 활용 가치가 높고 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재라는 것을 인식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을 바꿔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조금은 바꾸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진정한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 만들게 된 브랜드는 다듬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다듬이 브랜드 제품은 커피 자루를 업사이클해서 만들어진 패션 인테리어 소품 제품들입니다. 이 커피 자루는 사실 이제는 조금씩 이제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로스터리 카페가 아니고서는 다른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여러 일회용품이라든지 커피 슬러지에 비해 많이 접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매년 늘어가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치의 수입량을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어서 한국이 커피 수입량이 3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커피를 우리가 마실 때뿐만이 아니라 산지에서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해서 운반해가지고 오는 과정, 그리고 그 생산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커피 수입량을 69kg짜리 커피 자루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 커피 자루가 얼마나 많이 버려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환산했을 경우 250만 장 이상이 버려지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단지 커피를 담아서 운반하는 용도로, 그런 포장 용도로만 쓰여지고 버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자루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커피 자루는 황마라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마는 말 그대로 그 자연 식물성 소재로 생분해가 되는 천연 소재인데요. 물이 닿게 되면 더 내구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산업 분야에서 밧줄이나 어떤 그런 자루,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인 콩이나 이런 커피 같은 것들을 담아서 통풍과 어떤 그런 병충해나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 향균성을, 이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저 역시도 커피 자루의 매력을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지만, 커피 산지의 스토리가 담긴, 그리고 커피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커피의 이력이 그 자루에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커피 자루의 패턴, 그 스토리를 그대로 살려서 저희가 이렇게 커피 자루를 먼저 세척을 하고 친환경적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커피의 스토리가 담긴 이 소재의 매력 덕분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또 그 커피 관련 산업에 이제 저희 카페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매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재를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 소재를 가공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가격으로 반영돼서 구매 전환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는 조금은 방지를 해야 됐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가격적 허들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연 소재로서 기존의 나일론이라든지 다른 산업에서 혹은 다른 제품에서 쓰여지던 그런 재료를 이 커피 자루로 대체해서 생분해가 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리고 디자인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제품을 만들 때에도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을 가장 높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작하는 제품 중에 이제 가장 좀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 중에 바스켓 U가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바스켓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분을 커버로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식물을 그대로 흙을 넣어서 심고 분갈이 시즌에는 더 큰 화분에 그대로 같이 화분채로 심어버리면 이 커피자루 화분 자체가 오히려 이제 생분해가 되고 식물에 영양분이 되면서 기존의 뭐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도자기 화분의 어떤 불편함과 그런 환경적인 유해를 조금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바스켓유 화분이 이제 뭐 그 화분 혹은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어떤 용품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다용도 기능으로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복합 소재를 결합을 해서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위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제 항균 필름을 접목한 어떤 그런 킴리어백이라는 이러한 제품들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자루 제품을 만들 때에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먼저 커피 자루를 직접 로스팅 공장에서 수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거한 후에도 이 커피 자루의 조직 구조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패턴도 다르고, 또 뭐 오염도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좀 좋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류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커피 자루를 해체를 합니다. 그런 다음 세척을 하고, 그런 다음 용도에 맞는 가공을 한 후에야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원단 상태로 받는 그러한 커피 자루 원단이 되고, 그 후에서야 그 패턴을 살린 제품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들은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인데, 이거를 저희는 그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이 공정을 사실 창업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공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과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주를 넣고 생산을 하면서 지금은 그 시니어 클럽에서도 이 사업단이 독립을 해서 그런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한 소재는 커피 슬러지입니다. 아까 이제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것을 저희가 커피 자루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품이나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부분, 커피를 우리는 매일 마시면서도 저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엄청나게 버려지는 이 커피 슬러지를 가지고 커피팟이라는 반려식물로서 커피 나무를 제안을 하는 그런 그 선물 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커피팟이라는 화분 용기 자체가 커피 슬러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커피 콩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콩이라는 그런 씨앗이라는 어떤 생명에서 다시 커피 나무가 자라나서 그 커피 나무를 정성껏 키우면 반려식물로서 커피 나무를 보고, 또 커피 나무에서 꽃이 피고 또 빨간 체리가 열리고, 그 체리에서 그 과육을 또 먹을 수도 있고, 그 과육 안에 파치먼트, 그 파치먼트 안에 그린빈, 그 그린빈을 다시 우리가 이제 로스팅해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순환고리를 직접 커피 나무를 키우면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순환고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상품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커피팟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분들에게 이 커피나무를 키워보실 수 있게 커피나무 키우는 방법을 이제 동화책처럼 컬러링 파트까지 넣어서 이제 가이드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시지 카드와 이름표를 넣어서 커피나무를 좀 더 쉽고 또 쉽게 키우고 선물하기 좋은 그런 키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세 번째 브랜드는 마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소개해 주신 그 또 다른 소재 호텔 린넨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역시 이 마음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이렇게 많은 폐기물들이 그리고 이 폐리넨들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다시 한번 보면 주변의 호텔들은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새것 같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정기적으로 리뉴얼을 하면서 많은 린넨들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염되고 낡고 해져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컨셉이나 디자인이 바뀌면서 폐기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호텔의 린넨들은 굉장히 그 조밀한 조직, 우리가 그 호텔의 침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이제 부드럽고 이러한 질감들은 이 조직을 굉장히 치밀하게 짰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 5성급 호텔에서 매일매일 세척하면서 위생적으로 관리됐던 어떤 이 질 좋은 원단들은 오히려 뭐 요즘에 그런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세척하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 호르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오히려 빠져나간 굉장히 질 좋은 소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요즘엔 또 이제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 가능한 호텔들도 많이 생겼고 또 우리 생활 속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의류 산업에서 그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얘기하는 것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서도 쓸 수 있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서 이제 쿠션 베드류를 호텔에 이제 그 베개와 침구류로 해서 쿠션 베드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입었던 가운을 이제 반려동물의 가운으로 만들어서 산책 후 목욕 후에 이제 털을 또 쉽게 말릴 수 있도록 그런 가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브랜드는 그러한 저희의 철학을 담고 있고 이 호텔 소재가 그냥 사실 우리는 폐기되는지도 모르고 버려지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보여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벤치마킹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버려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저희의 꼭 브랜드 상품이 아니더라도 캠페인성 프로젝트로 접근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프로젝트 하나가 Upcycling for the Next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재고 의류 프로젝트였는데요. 아까 앞서서 다른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패션 산업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못하고 물류창고에만 있다가 혹은 아울렛을 거쳐서 다시 물류창고로 와서 한 번도 판매돼 보지도 못하고 폐기 소각되는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류 창고에서 직접 그 의류들을 분류해서 가지고 와서 그 애착 인형으로 이 의류 폐기물을 활용해서 애착 인형으로 만드는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한 의류 조각들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인형의 옷으로 만들고 그 인형을 꾸며서 함께 이제 전시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입양 가기 전 아이들이 보호되는 시설에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도 저희가 일상에서 옷을 많이 사고 하지만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가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작은 캠페인, 소소한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는 거는 그런 택배 박스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상태가 깨끗한데도 한 번 쓰여지고 사용했다는 거 이유로 그냥 더 버려지는 그런 박스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 택배 박스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스티커를 함께 붙여서 이런 택배 박스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비닐이나 상자 대신 더스트백을 사용해서 제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교육 서비스를 또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런 업사이클 소재를 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업사이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런 교육을 여러 대상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텐츠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일상에서 먼저 쓰레기를 처음부터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부터, 어쩔 수 없이 배출된 것들은 폐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업사이클하는 방법까지, 이런 연결고리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드게임도 사실 개발을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분리배출 방법, 그리고 환경 이슈들, 그리고 그러한 활용 방법들을 이런 쓰레기 마스터 그런 프로젝트라는 보드게임을 통해서 쉽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게임의 말은 병뚜껑을 모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보드게임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음이에서 활용됐던 그 호텔 린넨을 컬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코백으로 에코백 키트로 만들어서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호텔 린넨이 폐기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키트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교육의 황마 커피자루는 여러 곳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기 끝에 있는 빨대로 모빌레라라고 이름 붙인 그 행잉 화분 모빌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빨대는 그 두유 빨대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남양유업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두유 빨대에 붙어 있는 빨대를 모아서 다시 이렇게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보내면던 일들이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빨대들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행잉 모빌로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키트로 개발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고 있는 많은 것들, 사실 일회용 컵, 빨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 슬리브,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콩, 이런 것들도 저희는 교육 소재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와 함께 이제 협약을 맺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주시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을 모아주시는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페를 위한 어떤 그런 키트, 업사이클 체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하이사이클이 진정이 좀 더 나은 지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버려지는 것부터 그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로서 업사이클 제품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어쨌든 또 소재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확장 모델을 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장기간 동안 저희가
그간에 해온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축적해서 조금씩 이뤄나갔던 것들인데요. 이런 커피자루 업사이클 이런 것들 뭐 환경적이고 좋겠네 이렇게 인식은 해주시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환경적일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증명하고 알리기 위해서 사실 업사이클이 어떤 이런 인증을 받기가 기존에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업사이클 커피자루 업사이클 소재 가공하는 이제 특허를 받았고 그리고 이 소재로서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 인증이란 것은 이 소재를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그런 거리, 물, 수도, 에너지 이런 것들, 전기 이런 것까지 다 합산을 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도 사실 업사이클의 장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폐기될 것인데 그 폐기될 때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환경 오염이 있거든요.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업사이클에 맞는 인증 제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필요성들을 같이 저희는 제안을 하면서 기존의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들,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씩 다 쌓아서 이 소재가 얼마나 활용 가치가 높은 소재라는 걸 알리고 그리고 소재 이름도 이제 주트리라는 이름으로 커피자루 원단을 만들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커피자루 업사이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서 그 기존에도 이제 하시다가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소재를 구입을 해서 이제 업사이클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재로서 저희가 직접 이런 가공들 다양한 제품의 목적에 맞는 가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서울에서 또 가공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 엄청난 양의 커피자루를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저희가 한 달에 1000장 정도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커피자루의 스토리와 조직별 차이와 어떤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충남 부여에 이런 커피자루를 좀 가공하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및 작업장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자루 원단뿐만이 아니라 호텔 리넨 원단도 저희가 소재로서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안들을 그 소재 사업으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의 생활, 제가 이제 업사이클 디자이너로서 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떤 경제의 영역과 환경의 영역이 사실 공존하기가 힘든데 저는 이 업사이클 디자이너로서 대표로서 경제의 영역과 환경의 영역이 공존하는 그 교집합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소재를 선택할 때부터 이 소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그리고 탄소가 최소한으로 발생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게 폐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한 필요성들이 많이 높아지는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이런 그린 사이클, 업사이클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서 원래는 좀 토론을 진행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냥 각 대표님들께 한 가지씩만 질문 드리고 답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래시버스터즈 같은 경우는 정말 정책을 항상 약간 이끄는 사업 모델을 네, 보여주시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의 협업 체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지역별로 뭐 세척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과제가 있을 텐데 지금 뭔가 그런 공공과의 협업 체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지금 혹시 뭐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사실 뭐 그 일회용품 저감에 대한 거는 정말 다들 뭐 자원순환과라든지 폐기물 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밀접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자치구 안에서 계속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팀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문의들은 엄청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뭐 지자체에서 세척 공장이라는 것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협력들보다는 좀 이제 뭐 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세 가지 요소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다회용 순환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세척 공장은 일단 좀 필수인 거고 두 번째로는 다회용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이제 지자체랑 얘기를 하면 다회용기에 꼭 무슨 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건 지양을 하고 일단 저희 용기로 그냥 좀 쓰시고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비용 자체들이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력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일회용품과의 전쟁으로서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들이 돼서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로 좀 협력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셔서 그래서 일단 좀 그런 협력들로 지금 좀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KUA의 경우에는 그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는데 캐시미어를 다시 수거해서 이제 재생산을 하는 그 시스템을 돌리고 그리고 제품의 그 생애 주기를 계속 추적을 하려다 보면은 그 캐시미어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 추적 과정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되게 약간 충성도 높은 어떤 고객이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 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되는 그 고객의 층의 뭐 목표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고객들과 이제 함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그 솔루션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제품은 2개 런칭을 했는데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오는 전환율이 80%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전환율이 또 80% 그리고 캠페인이 이제 달성되는 때까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쌓여야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 그 브랜드 안에서는 일단 100% 회수를 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트래킹 혹은 헤빗인이라고 하는 저희의 이 소비자 행동을 저희가 동기부여해주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횟수라는 것에 대한 보상인데요.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계속 좀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엄청난 보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보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몇 명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작년에 저희가 개수로 그 의류 생산한 개수로 치면 저희 회사의 규모가 뭐 대형 SPA 브랜드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약 5만 장 이상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해 5만 장을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5만 피스에 대한 부분이 체크인이 되는 부분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부터 먼저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플랫폼 안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모아져서 사실 서스테이너블 헤빗이라는 무브먼트 안에 여러 브랜드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용기 제품 그 솔루션 회사라든지 기존의 대형 그 의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제 저희 그 솔루션에서 카드를 생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탄소 저감량을 바로 칼큘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고도화 단계 계획까지 짜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자발적 그 탄소거래 마켓에서 교환되는 형태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진행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이사이클 대표님께는 그 소재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기업들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소재 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인 변화들이 좀 더 필요한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업사이클 소재로서의 소재 시장에서 지금 사실 기존의 재활용 소재와 업사이클을 위한 소재에 대한 이제 조금 굳이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러한 차이점들,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그린워싱 또는 다운사이클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또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소재가 이런 업사이클 혹은 또 산업에 재투여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마련되기 위한 어떤 지원들이 지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정확한 다운사이클에 대한 정의,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거를 재활용할수록 그런 물성이 약해지면서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다운사이클의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시도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 역시도 사실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품의 소재에서부터 전 과정을 사실 다 보고 이 제품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와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소비자가 구매할 때 구매를 하고 또 폐기가 될 때는 어떻게 폐기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사실 고려한 그런 소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1부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저희 센터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5분 정도인데요. 한 10분 정도 그 휴지 기간을 갖고 10분 후에는 에너지 기업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포럼 그린셋,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의 향방을 모색하는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순환경제의 기업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2부에서는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업 3곳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서 이 에너지들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분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과제까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온 기업들이 바로 오늘 만나볼 기업들인데요. 마을 기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오랫동안 시도해 오신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성동구 카페를 중심으로 커피박을 수거해서 연료 전지를 만들고 그것을 공공시설물에 부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을 하고 계신 포이엔, 그리고 지역의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P2P 금융 플랫폼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루트에너지, 이렇게 3곳입니다.
우선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의 최승국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 지역과 마을 기반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해하시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오늘의 큰 주제가 그린 뉴딜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전 세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연결해서 글로벌 그린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한 번, 또 최근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이런 사회 불평등 해소도 함께 하고 있고요. 한국의 그린 뉴딜은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그린 뉴딜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요. 두 모델 공히 이 그린 뉴딜의 핵심에는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나 그린 에너지, 친환경 이 수송수단과 같은, 그리고 흡수원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왼쪽은 북극곰이고요. 오른쪽은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멀리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집중호우로 구례 지역에서 소가 떠내려가다가 살기 위해서 저렇게 지붕으로 피난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현실이 되어 있고요. 그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미세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의 원인조차도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자력을 다시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러운 에너지를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에너지로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자력 발전소, 정확하게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은 좀 오래된 발전소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와 거의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는데요.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에서 첫 번째 사고가 있었고, 당시 미국의 발전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나라가 구소련인데요. 체르노빌에서 1986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세 번째 사고는 일본에서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당시 세 번째는 아니었고요. 일본은 네 번째로 원전이 많은 나라인데,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유형이 피해갔고요. 당시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다음은 프랑스나 대한민국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심각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것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환경을 하는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기후변화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치명적인 감염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해 왔고요. 그것이 사스나 메르스를 거쳐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는 다시 언제든지 더 빠른 속도로 이런 감염병이 올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저기에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동식물들은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인데요. 사냥의 경우에는 삼척, 설악산, 봉화, 울진 정도에만 살고 있고요. 반달가슴곰은 이미 멸종되었다가 지리산에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에 보이는 구상나무나 아래 풍란과 같은 이런 식물들도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질 위기에 맞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 공장을 짓고 골프장을 짓고 주택을 지으면서 이들이 서식처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기후위기로
이들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생물종도 멸종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거고요. 또한 우리 인간도 생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런 생물이 사라진다면 언젠가는 인류도 멸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로 이미 기후위기가 심각해졌고 유엔 산하기구에서 특별보고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이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1도씨가 높아졌고 한반도는 정확히 2배인 2도씨가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가 고비라고 보고요. 그 시기까지 1.5도씨 이하를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30년은 채 1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10년이 최대의 고비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87%에 이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전력으로부터 40%의 온실가스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력과 그리고 전체 에너지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2017년 대비 24.4%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너무 낮다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서 올해 안에 목표를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목표 자체도 매우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목표를 달성하려면 1차 에너지 36% 그리고 전력은 50%를 줄여야 되는데요. 이 기억은 2000년 수준이 됩니다. 2000년 정도에 우리가 사용하던 에너지만큼을 줄여야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인데 사람들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하면 더 어려운 화석 에너지나 위험한 핵 에너지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으로서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에너지 체계를 중앙 집중 방식에서 소규모 지역 분산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 가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시에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에 가까운 그 숫자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화가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지역으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소위 말하는 에너지 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곳곳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도시에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답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재생 가능의 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비지와 생산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을 짓기도 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수요지인 도시에서 에너지 재립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10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면 1000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원의 전환만이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수요를 강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지역대의 에너지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이런 역할, 특히 소규모 지역 분산형에 어울리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 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시민 주도로 발전소를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소규모 지역 분산형으로 발전소 건설에 가장 적합하고요. 심지어 태양광과 같은 발전소를 만드는데도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협동조합 방식이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발전소 운영의 주체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날수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자본이 지방에 가가지고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주민들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겠죠. 또한 재원 마련이 용이합니다. 이게 발전소를 지으려면 100kW를 할 때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개인이나 기존의 어떤 몇 사람만의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소액 다수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 주체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우에는 전체 재생에너지 반 정도를 이런 시민 참여 방식으로 해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데가 에너지 협동조합이고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내고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내는 데도 매우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10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타력을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역으로부터 뭔가를 해야겠다, 실천을 해야겠다, 삶의 근거지인 지역에서 에너지 대안을 만들겠다는 이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마침 그 시절에 2012년도에 일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조금 더 설립 절차가 간소화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에너지 협동조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업자형보다는 시민 참여형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100명이든 500명이든 참여해가지고 함께 전환 운동을 하는 일종의 결사체, 기업이긴 하지만 협동조합 자체가 기업이긴 하지만 결사체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에는 이런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서울연합회가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민발전 협동조합 연합회인데 여기에 9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돼 있고 저게 자료에 보시는 대로 강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까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요. 저희 조합의 경우에는 387명의 조합원이 있고 실제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9개의 발전소가 611kW 정도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발전소 부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확장성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시민들이 참여를 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서울 지역에 약 3,000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약 2,300kW 정도의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가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지죠. 전국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62개인데요. 조합원이 13,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발전소를 153기, 한 12.4 메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12,470k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십시일반으로 작은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환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고 13,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함께 전환 운동에 결합하고 있다는 데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잠시 저희 조합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2012년부터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역에서 고민을 하다가 2012년부터 협동조합을 준비해서 2013년 4월 19일 날 창립을 했고요. 당시에 99명이 함께 해왔고 지금은 약 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시민성 향상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교육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9기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610k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발전소만이 아니라 위원회 활동이나 조합원 참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과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여기서 조합원들에게 대한 혜택은 실제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출자금을 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일정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저희 발전소 현황은 현재 9개, 10호기까지가 있는데
전체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호기가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하도록 했는데 강남구가 반대해가지고 지금은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전소 사진입니다. 1호기와 2호기는 연평 공영주차장의 옥상에 1, 2호기가 있고요. 50kW씩 있고요. 저 왼쪽에 있는 4호기는 바로 이 건물 위에 있는 혁신파크 미래청 옥상에 있습니다. 84kW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호기는 은평 다목욕체육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기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발전소는 8호기가 처음인데 지금 2군데 학교에다가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덕산중학교인데 옥상에 돼 있고 이렇게 아래 그늘만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서 약간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합원 활동을 보면 다양한 지역의 행사에 결합해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렇게 측정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클리닉 활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매월 열리는 은평상상 컨퍼런스와 같은 곳에서 모여서 이게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그런 발제도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 태양광을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왔고요. 오른편 사진들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평기후환경연대를 만들어서 저기는 서울시 전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같이 해서 각 지하철역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대학로에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집회를 하는 이런 행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프도 진행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또 조합원과 함께 발전소를 청소하는 이런 행사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생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이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이 확산되었다. 전국에 62개 시민 참여할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고, 이것을 여기는 모든 조합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62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의 조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이 성장하고 있고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처음에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당위성에서 시작했지만 이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조합원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 은평의 경우는 에너지위원회를 만들도록 촉구해서 같이 에너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은평의 협치 영역에서 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문제를 주제로 해서 협치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 각 단위별 이렇게 전환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영역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활동 관련해서는 이 협동조합들의 노력으로 소형 FIT가 확장되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미니태양,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설득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이 REC 발급 대상에서 비재생 에너지를 제외한다든지, 그리고 고정가격 입찰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한국형 FIT를 도입해서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가격 계약 구간을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소규모 발전소는 보험 상품이 없었는데 우리가 손해보험 쪽과 연계해가지고 보험사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보험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협과 협약을 맺고 이런 신협으로 하여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을 마련한 것까지 우리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몇 장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내부 과제는 협동조합 내부는 협동조합의 운동의 방향성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겠다. 현재는 태양광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 뉴딜과 연계해서 보다 폭넓게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합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0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마을 단위나 농촌과 연계하는 협동조합 창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만이 아니라 풍력이나 소규모 풍력이나 전력 중개 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리 사업과 같은 것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모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리백이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아리백은 잘 아실 텐데 시민 아리백 운동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이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자립하는 이런 활동을 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솔라리그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 방향을 모색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지를 또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기업으로부터 아니면 공공의 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태양광 관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FIT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재도입하거나 한국형 FIT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형 FIT가 최근에 많이 좀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가격 구매 시에 계약 물량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투자할 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아마 마지막 장일, 2장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도시를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에너지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주민자치 등과 연계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장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 얘기로 담았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특례 같은 걸 좀 적용하면 좋겠다. 신협이나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엄청 많이 지금 내고 있어요. 이것도 좀 다른 조합에 비교해서 좀 할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현재 27.5%라는 엄청난 이자 소득세를 내고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형태로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자금을 변경하게 되면 등록 면에서를 내게 되는데요. 사실은 시민참여협동조합은 출자금이 매달 수십 명씩 바뀌게 됩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합의 특성에 맞게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에 총회를 할 때 예를 들면 400명이면 400명 중에서 반이 참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공정 절차를 좀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민 참여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좀 부여해 주시면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이렇게 짚어주셔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이엔 이호철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앞서서 포이엔의 성동구를 기반으로 한 커피박 수거 프로젝트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그 일은 포이엔의 사업 모델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그 커피박을 잘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ICT 기반의 물류 시스템, 그리고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사업, 그리고 배출권 사업까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 기업일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이따 토론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호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포이엔 대표 이호철입니다. 저희 포이엔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사업 목표로 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요. 국내에서는 커피밥 같은 바이오매스를 면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배출권 사업 CDM 사업을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린 뉴딜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사업 가운데 성동구를 거점으로 한 커피박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 소재의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주로 메일유업 같은 그 대형 식음료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계약을 통해서 커피박을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랜차이즈 매장들, 스타벅스라든가 뭐 이디야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수요들이 생겨왔고, 저희가 딱 타겟,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커피박을 가져온 것과 달리 카페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점수도 많고 또 산포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도 성동구와 MOU를 맺고 성동구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동구에 면허를 내고 성동구에 있는 카페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의 배경은 보통 카페에서 많이 나오는 커피박이나 종이컵, 페트컵 이런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폐기물들은 보통 유리병처럼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 그 EPR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카페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폐기물 배출할 때 종량제에 담아서 배출하는 품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폐기물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아니면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한 다음 수도권 내에 있는 집화장을 거쳐서 보통은 다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이 프로세스 일련의 가치 사슬에서 중요한 것들은 물류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품목들, 폐기물들을 처리할 때 또는 재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의 이제 원인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통 가치가 있는 폐기물도 이제 혼합 배출, 이 어려운 부분, 다 혼합 배출되어서 나간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가 있는 폐기물들은 선별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그 배출된 것들이 재활용되어야 가치가 부여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봉투에 다 담겨서 버려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활용품이 실제로 제값을 받고 판매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집 운반의 민간 주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나 대기업들이 이를 충분하게 사주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민간 주체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카페에서 발생하는 품목들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성동구를 대상으로 커피투고라는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한 내용은 커피박으로 품목을 한정하고, 그리고 그 커피박을 수거하는 수거통에 스마트 모듈을 달아서 실제로 커피박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언제 수거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수거된 커피박을 의자나 테이블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저희 시범 사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리빙랩 과제와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리빙랩 과제에서는 성동구의 중요한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서 야간 조명이 부족한 문제, 도시 위험도가 높아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커피박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리빙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동구를 대표하는 대림창고, 블루보틀, 어니언 같은 카페들과 협약을 맺고 이러한 카페들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플로깅을 통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저희 공장에서 플라스틱 공장에서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으로 생산을 하고 임팩트 스퀘어와 협업해서 저희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솔루션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피박을 적시에 정량 수거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모듈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커피박을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자발적 시민 참여 운동으로 이용해서 학생들이 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 수거해서 집하하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거된 커피박은 기존의 비료나 사료 같은 아이템과 달리 조금 더 부가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벤치나 의자 같은 공공시설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랩 과제를 감안하여 성동구의 사유 문제, 야간 조명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박을 원료로 한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이 연료전지를 의자나 벤치 같은 공공시설에 접목해서 야간에도 충분한 조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 이 내용이 주요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와 현황 부분에서는 저희가 커피박을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2019년부터 2년간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저희 3사가 R&D를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말에 R&D가 종료되고 특허 PCT를 출원하고 그리고 국가 신기술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커피박을 원료로 재활용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고 감축되고 또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를 각각 계산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의자나 테이블에 같은 이제 공공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기술 평가원 3년 과제 가운데 1년차, 원래 2년차가 들어갔고요. 현재 2W 정도의 목표는 4W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 효과는 사진이 조금 덜 나왔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공간에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러한 조명들을 커피박 연료전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개선사항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 운반 부분에서는 저희가 스마트 모듈이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듈을 모든 전 매장에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거 지역들이 확대된다면 자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저희가 면허업체인 것처럼 수집 운반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차량과 인력을 고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측면에서도 기업체나 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충분의 부가가치 그리고 기능성, 신미성들이 부여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물류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공간 제약도 있지만 저희 커피박 같은 바이오매스들은 수집 운반에서 굉장히 큰 부피와 물류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수거 거점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점 사이에 이제 물류 거리, 물류 비용, 물류 인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지금 현재 시범사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 단위, 수도권 단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시범사업에서 스마트 모듈로 진행하는 이러한 시범사업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스마트 모듈, 스마트 버튼 방식 또는 호출이 왔을 때 수거 차량과 수거 인력이 언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수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들과 차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시범 사업을 좀 더 수도권 단위로 스케일업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과정에선 중요한 것은 카페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수거 계획, 물류 계획, 그리고 재활용 계획들을 합치시키는 이러한 물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폐기물 전용의 AI 기반 스마트 물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박,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점주들이 커피박을 수거해 가길 원하는 시점에 버튼을 호출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카페의 인근에 있는 고물상들이나 특정한 집화장에서 커피박과 우유팩 또는 페트컵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하게 되고요. 집화장, 그러니까 고물상에서 쌓인 이러한 폐자원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집화장으로 다시 좀 더 큰 규모의 집화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차량이 오늘 이동할 동선과 그리고 수거할 양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재활용 공장 쪽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가 납품하고 생산해야 될 양들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로스가 없고 누수가 없도록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서 저희가 매출 계획도 연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고물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 지역의 이 카페들에서 저희가 큰 차량, 5톤 이상의 차량을 운영해서 카페들을 방문하여 커피박이나 폐자원들을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기존의 폐지나 유리병 또는 기타 폐자원들을 수집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 지역 내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고물상들, 폐기물 면허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들, 이러한 고물상들의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적용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물상을 대상으로 고물상을 매입하거나 또는 고물상들을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고물상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폐자원들, 커피박을 건조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유팩을 분쇄하는 시설들 또는 우유팩을 세척하는 시설들, 이러한 전처리만 해주더라도 저희가 폐자원들을 수거할 때 굉장히 큰 물류 이벤트 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물상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면허 사항들 또는 인근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악유 관련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프로그램에 적용시켜서 단순히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을 고물상에 놓는 것에 끝나지 않고 환경 정비라든가 환경 미화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진행하여서 도시재생의 영역에 고물상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사업을 성동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본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과 계획서 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포이엔을 모실 때 1부에 모셔도 되고 2부에 모셔도 되는 그 순환 경제와 뭔가 에너지 사이에 어딘가에 계시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발표 내용에서도 들으셨듯이 그 두 개의 연결 지점 어딘가에서 사업 모델을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기업이어서 계속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인데요. 일단 기업별로 제가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시간을 봐서 공통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그 최승국 이사장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마을이나 협동조합 그 기반의 에너지 전환의 과제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막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정책적인 견인들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생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고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서울에만 서울시가 지원해서 130개가 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만들어졌어요. 인근의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한 자치구에만 26개 정도의 자립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서울시가 보통 3년 정도를 지원했어요. 이게 서울시 가장 앞장서서 자립 마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3년이 지나면 예산 지원이 끊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말 그대로 계속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 아까 26개 중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립마을은 한 5개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뭐 20%도 채 안 되는 숫자 정도가 살아남아 있고, 다른 자립마을들은 물론 뭐 태양광도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하긴 했지만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아쉬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끝났을 때도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에너지 자립마을 시즌2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그곳에서 한다면 예를 들면 자립마을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예를 들면 뭐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발전소를 하지만 자립마을 쪽에서는 에너지 효율과 연관되거나 뭐 에너지 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함께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적 경제 영역도 늘어나게 되고 자립마을도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하우도 공유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포이엔 대표님께는 간략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포이엔 대표님을 2부의 에너지 분야로 이제 모셨던 이유는 커피박을 통해서 굉장히 대규모는 아니지만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드시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지역의 에너지를 좀 연결할 수 있는 순환 고리를, 사실 근데 사전 미팅 때 그게 사업 모델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고물상을 그 집화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그 과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난관이 많은 과제일 것 같다. 어쨌든 그 고물상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공식적으로 잘 잡히지도 않는 데다가 그 협조를 구하거나 뭐 소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사실 그 연관된 내용이에요. 제가 발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차를 보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에서 발생하는 이런 폐기물들은 언제 발생할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시범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단순히 그 스마트 모듈로 측정해서 언제 가져가야 된다,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의 사업성에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 이용해서 스마트 물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시범 사업의 결론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커피박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도 높고 그 다음에 빨리 치우지 않으면 곰팡이가 쓸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 우유 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재활용 공장이 있는데 강남구에 또는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수도권, 경기도권까지 한 번에 물류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도 고물상들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고물상들이 이 집화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면허들이 없는 영세 사업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 고물상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또 생태계, 그러니까 폐지를 수집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행정 조직,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고요.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피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재생의 사업의 컨셉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커피박을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아니면 뭐 지력이나 풍력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커피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밸류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에요. 또 태웠을 때 굉장히 발열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피박을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사업 같이 스팀 발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기 소화를 통해서 바이오가스 발전을 한다든가 이런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이런 재활용품을 일단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제 그 영역으로 가기 위한 징검 다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루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사전 미팅 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사례들이 이제 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들인데 서울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대표님? 서울에서는 협동조합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경쟁이 심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농담입니다. 일단 도심이 사실 그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지역 풀뿌리 방식으로 전환을 만드는 것도 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저희는 이제 시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절반 정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되고 대규모 사업이 할 때 산지라든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대규모 사업과 더 많은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도시에서 또 지역에서 이런 노력이 동시에 정말 모든 가설을 다 맞췄을 때에야만 저희가 2030년까지 정말 절반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도시가 그냥 단순하게 어려워서 못했다기보다도 도시에서 이미 협동조합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큰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같다라는 게 저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오늘 나오신 기업분들이 협업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너무나 큰 과제가 기업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솔루션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어쨌든 작동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각각의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확장하시면서 어떤 이종의 그 조직들과 협업을 하실 수 있을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이 에너지 전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영역이나 도시 재생 영역들이
좀 함께 들어오고 마을 공동체 영역들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뭐 전에 이 공간에서 우리 에너지 전환을 하는 팀이랑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각 센터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영역이 가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한다면 이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아니면 노트에너지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민 참여에 익숙해 있는 조직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 전체 중에서 에너지 이제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영역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주민 자치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단위들이 이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거나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를 초대해서 같이 풀어나간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루트에너지가 하고 있는 이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여긴 좀 대규모 중심으로 지역을 한다면 저희는 도시 어쨌든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들은 도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 분산형 중심으로 가져가고 또 그 장점이 있고 약간 더 규모를 가져가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또 결합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사실은 서울은 이 공간이 너무 부지가 없어서 이 발전소를 짓고 싶고 돈이 있어도 어려운데 사실 지역을 어떻게 좀 확장할까에 대한 고민도 저희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공간을 우리 협업을 통해서 좀 같이 창출해 낸다면 저는 그런 것도 좀 서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B2B 사업 위주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커피박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었을 때 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단기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SK그룹에서 공모한 그 임팩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임팩트 유니콘 선정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제안드렸던 내용은 저희 포이엔이 CDM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시아 최대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로 발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저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작정 대기업들이 이끌고 간다고 또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경제 조직에 포함된 어떤 단체나 활동업체이든 CDM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단순히 컨설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CDM 사업을 아시아 지역에 직접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필요하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런 파트너와 계속 이종 분야를 협업하면서 또 많이 여쭤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액션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요.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재생에너지 분야이고 이 재생에너지를 주민과 함께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만나보면 이제 대규모 사업의 이런 펀드레이징을 펀드 모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원래 조합 형태로 영농형 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그래서 저희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직접 그 조합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아이디어는 쉽게 시작했는데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기타 회계부터 재무 뭐 이런 모델을 관리하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걸 회의 자료를 만들고 뭐 이런 그 모든 그 경영의 과정들은 사실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갈수록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 어르신들이 이 사업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런 허들이 있어서 못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조합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무슨 그 과정들 뭐 예를 들면 조합원의 배당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IT 그 구성원들이 이제 그런 걸 직접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모디파이하면 협동조합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조합원들을 좀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증명하고 그분들이 출자한 금액들도 확인하고 중간 관리체가 더 신뢰를 갖게 되면은 조합원들을 늘리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기술력을 좀 같이 활용해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시는 협동조합들도 그런 시스템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주민들도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협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처럼 또 이 전 시간에 오늘 발표해 주신 많은 좋은 기업들이 사실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이런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경험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각자 다들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대체가 좀 있어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사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서울에 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그런 연대체를 좀 만들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서울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은 전국적으로 있는 분들도 많이 인바이트를 해서 전국 단위로 이걸 확장해서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대 의식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 목표를 서로 같이 달성해가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간다면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뭔가 보호막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닌데 너무나 윤태한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적합한 협력과 연대로 그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논의와 과제들을 바탕으로 저희 센터에서도 계속 이런 다양하고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하반기에 오늘은 이렇게 순환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을 만나봤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계속 꾸준히 만날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